$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이버 100만 원님께서 여돈이니까 월급 좀 올려주세요 하는데요. 예, 뭐 월급보다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올라요. 이렇게 당황하세요. 네. 왜 저를 보시고 말씀하셔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지금 1.06%대 소폭 네.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나온 거 1분기 있죠? 전망을 올렸습니다. 1분기 전망 매출 네. 전망인데요. 원래 72.9억 달러 예상했는데 81억 달러까지 올렸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땀을 이렇게 흘리시나? 아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엔비디아 얘기 나올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부장님 땀을 좀 덜 흘리시도록 좀 좋은 얘기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뭔가 되게 댄디한 느낌이에요. 그런가요? 니트 요거 좀 귀여운. 예. 귀엽나요? 예. 감사합니다. 내 아이의 네. 아버지. 예. 대단하십니다. 조만간. 존경스럽습니다. 조만간. 참. 아유, 존경이라니요.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할 얘기가 좀 많으시죠? 할 얘기요? 네. 아니요, 뭐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오늘 그 간밤에 중요했던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FOMC 1월달 의사록이 발표가 됐고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새벽 4시에 발표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좀 장이 줄줄 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네. 의사록이 발표가 된 다음에 일단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게 좀 완화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이제 좀 더 명확해진 거는 같다. 그러니까 그 명확해진 거라고 하는 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양적 긴축과 관련한 그러니까 저희가 팬데믹 동안에 연준이 과감하게 돈을 많이 풀었었잖아요. 그 과감하게 푼 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회수해 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할 거야라고 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시그널을 준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그 부분이 하나의 좀 시장 반등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일부 위원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너무 과도한 긴축은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코멘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이제 매주 좀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개를 하는데요. 자료를 발간을 하는데 지금 FOMC 구성원들 중에서 최근에 시장에 좀 많은 변동성을 야기시키고 있는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가장 우측에 있는 가장 허키샤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브로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지난주에는 50pp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 안 돼. 뭐 시장이 좀 충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돼라고 했는데 이제 지난주 후반에 저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돌변합니다. 네. 자세가 6월 말까지 100bp 인상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1%포인트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쏟아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네, 그렇죠.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좀 오면서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3월달 금리 인상 이제 시작하는 거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너무 급격한 속도로 가는 것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아주 노멀한 수준은 한 번에 0.25%포인트씩 차근차근 올려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발언에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쵸. 하고 네. 또 어제는 조금 뭐 비둘기파 조금 신중했다 뭐 이런 얘기로 막판에 좀 낙폭을 줄여드린 거 보면은 미국 시장이 정말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그런가요? 너무 가벼운 거 뭐,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네.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시장에 미치는 게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보셨던 자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또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내일 또 이제 발간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주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FOMC 관련된 코멘트들에 대해서는 정리해봤고요. 네.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좀 시장 최근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매주 주차별로 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 일단 지금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는 것처럼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게 또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었다, 가장 주된 요인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말고 이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에서 군대를 약간 철수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은, 이제 간밤에 나온 내용은 우리 아직 그런 거 확인한 게 없어, 이런 내용이 또 나오면서 다시 또 되돌림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뭐 아무튼 이제 계속 이런 내용이 앞으로 좀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 좀 뒤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은 이미 이제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견고한 추세가 유지가 됐었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는 다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뭐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1분기 적어도 이제 2분기 초까지는 좀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2분기 초까지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좀 해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계속 협상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뭐 지금까지는 너무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까 그걸 막기 위해서 좀 협상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야, 좋아, 이제 우리가 러시아가 이제 여기서 좀 스탑을 해줄 테니까 이제 뭘 줄 거야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이제 계속 말씀드릴 이 연준의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이런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가가 좀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오는지, 근데 저는 누그러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백데이터를 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밤에 그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어요. 상당히 예. 잘 나왔고요. 잘 나왔죠. 네, 잘 나왔고, 제가 이제 그 애틀란타 연은이라고 하는 데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각 이제 매일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0.5에서 0.7%대였어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소매 판매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간밤에 1.5% 포인트까지 올랐다. 1.5%까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올랐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 얘기해 주신다는 부분 하나씩 좀 확인을 네, 해보도록 그럴까요? 하죠. 자, 일단은 최근에 그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냐면, 지난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위원들, 일부 연준 위원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국채 시장, 국채 금리 시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인 면이 있습니다. 뭐 아까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뭐 10년물 국채 금리도 있지만,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국채 금리가 2년물짜리거든요. 지금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면, 저 역시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10년물은 좀 그나마 좀 플랫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2년물이 가파르게 치고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2월달 들어서 상당히 심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물은 가만히 좀 있는데 2년물이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면 이 두 간의 격차가 축소가 되겠죠. 우리가 향후의 경기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이 장단기 금리 차가 1월 달에는 그래도 한 80bp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다가 이게 40bp 수준 뚝 떨어졌어요. 이게 축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좀 누그러뜨리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 2년물짜리가 좀 다시 좀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지금 플래티닝에 뒤진 게 다시 한번 스테이프닝, 그러니까 뭐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은 이제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단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가파르게 축소가 되는 국면에서는 항상 뭐 증시도 그렇고 경기에 대한 전망도 그렇고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보면은 제가 그 페드워치라고 하는데 잘 아시잖아요. 예. 뭐 금리 몇 번이나 올릴 거야? 네, 그거 그렇죠. 계속 하는 데인데 원래는 그 3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그 50bp 정도 올리겠다고 하는 전망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게 아예 사라졌습니다. 기정사실화된 네, 것처럼. 완전히 뭐 이게 대세가 돼버린 상황이다. 대세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이렇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단기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거는 올해 금리 인상의 횟수 자체도 최소 5번에서 많게는 8번까지 프라이싱, 즉 가격을 선반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된 이후에 시중 투자은행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시티그룹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역시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한 5번 정도였다면 7, 8번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올린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까지 지금까지는 지금 인플레이션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준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긴 하겠지만은 현재 나오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이게 좀 더 누그러질, 그러니까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의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소비하는 가장 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지금 3달 연속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일단 1분기 적어도 2분기 빠르면 이제 1분기 말이면 3월 달에는 그 데이터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늦어도 2분기에는 이 데이터가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좀 더 되게 공격적인 게 아니라 시장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축소라기보다는 좀 완화시키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게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은 이게 또 하나 이제 서베이 지표이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인들이 이제 느끼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 둔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책 발이 좀 먹히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게 네. 그 3월달 CPI까지는 올라간다고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7.9까지 상관없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4월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 다음 분기 약간 완화가 되는데 다음 달은 좀 더 높아지는 걸로 네, 예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1분기 빠르면 이제 3월 이제 물가부터 확인이 네. 가능할 것 같고 예. 늦어도 이제 2분기에서는 2분기부터는 완화된다. 완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CT에서 나타나는 발표하는 서프라이즈 지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있고 인플레이션 관련한 지표들의 서프라이즈 지수가 있는데 미국은 이미 그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해서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게 주황색 선에서는 나타나고 있었고, 그나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에너지 가격이 워낙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게 이제 꺾였습니다. 1월 달에 유럽도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고 나머지 글로벌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꺾이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우려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하고 유로존은 약간 좀
스탠스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은 다소 좀 차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근데 미국은 좀 다급해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 너무 이 인플레이션에 뒤처져 있어. 빨리빨리 정책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너희가 그런 부분을 또 조장하는 것도 있어. 이런 질타 아닌 질타를 계속 받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다급한 모습이 좀 있기는 하는데 이게 IMF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나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외하면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부르는데 유럽은 이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에너지와 음식이 거의 한 95%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나 음식 가격만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유럽은 빠르게 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 소비자 물가가 빠른 정상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ECB 총재인 라가르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에너지나 에너지나 음식의 가격에 대한 기저 효과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2분기부터는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치는 자연스럽게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다른 요소가 꽤 있습니다. 그 다른 요소는 보통 그 다른 뭐가 요소가 들어가요? 임대료와 같은 임대료? 임대료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료 방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임대료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자 물가의 3분의 1을 맞아요. 차지하는 네. 포션이기 때문에 좀 영향이 크죠. 그리고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차트는 이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 차트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실제로 뭐 생산자 물가, 뭐 소비자 물가 이런 물가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매월 초에 발표되는 제조업 PMI 지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제조업 PMI 지수가 종합 지수가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세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신규 수주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뭐 임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생산 원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공급망과 관련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원가와 관련한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급 측 요인을 좀 같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 그 이제 뉴욕 그 미국의 그러니까 지역 연방 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들이에요. 그 지표들 중에서 세부 항목들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공급 쪽과 관련한 인도 시간이라고 하는 지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원가라고 볼 수 있는 지불 가격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해 4분기부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누그러지는 그러니까 경감되는 모습들이 좀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어렵죠. 네.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네. 시장에서 과연 뭐 금리 인상하고 네. 여러 가지 정책 펼친다고 금방 사라질 만한 이슈일까에 대해서도 참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물가에 대한 염려는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걸로 보이고 이제는 뭐 우리 기사에서 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줄지 않을까요? 네. 줄지 않을까? 뭐 네. 그냥 약간 받아들이고 계속 될 것 같기는 하는데 같이 이제 다만 묶어가는. 이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이라든지 또는 만약 이런 부분들이 실제 데이터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뭐 연준 위원들이 되게 강하게 발언들을 쏟아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런 거는 뭐 실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네. 너는 그렇고 나는 그렇다. 네, 뭐 그렇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직관적인 그림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 직관적인 그림을 보시면 혹시 미국의 그 LA 서부 쪽에 롱비치항이라고 있어요. 롱비치 항구라고. 이 미국의 서부 항만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생산된 물량들이 태평양을 지나서 미국 서부에 들어오게 되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의 40%는 이 미국 서부 항만, 특히 이 LA 항구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네. 한번 보시면 이게 지난해 10월 달이고요. 요게 이번 2월 달 최근에 이제
같은 곳을 캡처한 화면인데 시온에 난리 났었잖아요. 네, 보시면은 뭐 이쪽에 거의 한 못 들어가죠. 100여 척 이상이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 상당히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네요. 네, 이런 모습들을 좀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제 뜨거운 논쟁에 가장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두 가지가 유가와 또 뭐 그렇죠. 푸드 식품 가격이죠. 관련해서는 네, 이제 그쵸. 곡물 가격 뭐 이런 게 영향을 그렇죠. 많이 미치잖아요. 근데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요와 공급, 기본적으로 상품 가격들 같은 경우는 수급 요인들을 같이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이번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뭐 유가나 곡물 가격 같은 경우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좀 더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가격이 좀 더 강하게 슈팅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뭐 유가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또 찍고 있고 거의 배럴당 100불 근처까지 이제 온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상당히 가파르게 또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가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또 유가 갑자기 3-4%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맞아요. 모습들도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급이 일단은 뭐 크게 지금 미치는 영향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지정학적 이슈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유가는 다시 한번 좀 둔화되는,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유가는 여전히 올해 계속 좀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수요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그게 못 미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 식품 가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식품 가격 같은 경우가 보면 특히나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이고 그 중에 이제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또 생산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왜 이 식품 가격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제가 2010년 11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중동 쪽에서 불었던 뭐 여러 가지 그 혁명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가장 기본이 됐던 게 이제 식품 가격 급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전체적으로 식품 가격이 바로 나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향후에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자료를 쭉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뭐 꺾이는 움직임도 있는 차트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결론을 내리자면 그냥 지금은 종점 찍고 조금씩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해도 돼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계속 쭉 가져갈 이슈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뭐 일단은 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을 것 네. 같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한테 막 영향을 크게 이제 미치는 거는 아닐 거니까. 내 계좌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계좌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최근에 한번 보시면 최근에는 이제 시장 이슈 때문에 같이 계좌에 내 네. 계좌에 영향을 미쳤던 네. 거고 이제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차별화되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향후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준비를 좀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향후에 리오프닝과 관련했을 때, 그러니까 경제가 재개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테마, ETF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고 그게 이제 어제 에어비앤비 실적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 아주. 상당히 잘 나왔죠. 네, 잘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고 오늘도 그나마 선방하는 네.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 리오프닝 관련한 ETF들이 제가 크게 한 요 네 가지 정도를 한번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 여기에 추가해 보면 뭐 필수 소비재 쪽이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저평가되어 있는 헬스케어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팬데믹 터졌을 때 요 네 개 ETF는 와장창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거의 한 이게 2020년 연초 대비 한 5-60%씩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네, 회복을 했고 최근 들어서 2월 들어서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월 들어서
그 이유는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찍고. 수가 1월 달 정점 대비 거의 한 80% 정도 현재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 국가들에서 이미 위드 코로나 체계로 가기 위한 즉 포스트 팬데믹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팬데믹 과정을 좀 거치면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변한 것 같다. 그게 지금 에어비앤비의 그 레터에 좀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화면을 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보기 힘드시니까 키워드만 좀 보시면은 이 그 에어비앤비 분기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원격 근무가 증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근무지, 그러니까 직장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되게 좀 자연스러운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곳에서 상당히 긴 기간 뭐 숙박하는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기업 자체도 보면은 팬데믹이라고 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을 계속해서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내용이 잘 나와 있고, 이게 이제부터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그 ETF의 상위 10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놓은 거니까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인플레이션 이게 참 어려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태를 통해서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팬데믹 관련된 4가지 ETF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